너 누구야? 이 흉터 어디서 생긴 거야? 누구냐? 감히 거길 손대는 놈이! 누구냐? 감히 거길 손대는 놈이. 밤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저택의 거실은 순간적인 섬광에 휩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린 듯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던 윤서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죠. 그녀의 손끝에서 울려 퍼지던 쇼팽의 녹터는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의 침묵을 깨는 절규이자 잊힌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는 소리였으니까요. 계단 위 지팡이를 짚고 선 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는 찰나 태준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윤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을 가리려 들어올린 팔, 그 걷어 올려진 소매 아래로 선명한 별 모양의 흉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태준이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잃어버린 딸 수아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던 부회장 기석의 손에서 결제 서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날리는 사이 세 사람의 시선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얽혀들었습니다. 피아노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은 거실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빗소리마저 삼켜버린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 태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낡은 피아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이토록 처절한 비극이 시작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과 행운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당신의 가슴을 울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25년 11월 초에 어느 오후 낡은 트렌치코트를 입은 윤서가 성북동 고급 주택가의 육중한 철대문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요새 같았어요. 윤서는 심호흡을 한 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인터폰에서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간병인으로 오늘부터 출근하는 이윤서입니다. 보안팀장은 CCTV로 신원을 확인한 뒤 쪽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갈이 깔린 진입로를 따라 걸어가는 윤서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드디어 저택 현관에 다다르자 60대 중반의 단정한 여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조 여사예요. 저택 살림을 총괄하고 있지요. 이리 들어오세요. 거실에 발을 들인 순간 윤서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방 한가운데를 압도하는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위험 있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윤서는 자석에 이끌리듯 피아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조 여사가 앞치마를 건네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님의 절대 안정을 위해 피아노 근처는 먼지 한 톨도 남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건반 뚜껑은 열지 마세요. 이건 규칙이에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지만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2층 서재에서 지팡이 소리와 함께 70대 노인이 내려왔어요. 민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윤서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태준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창밖만 응시했죠. 내일 아침까지 서재에 있는 3,000권의 책, 먼지를 전부 털어내시오.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요. 하룻밤에 3,000권의 책을 닦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윤서는 불평 한마디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순 없어. 참자. 서재에 올라간 윤서는
사다리에 올라 책을 한 권씩 꺼내 닫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날렸고 손은 금방 까맣게 더러워졌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일하던 중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노트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수아의 성장 일기라고 적혀 있었죠. 윤서는 무심코 펼쳤고 누렇게 바랜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우리 수아는 3살인데 벌써 모차르트를 듣고 음을 맞춘다. 이 아이는 천재가 될 거야. 태준의 친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윤서는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시감이 스쳐 지나갔죠. 해가 질 무렵 부회장 기석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다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윤서와 마주쳤어요. 기석은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서의 눈매가 30년 전 죽은 형수와 묘하게 닮아 있었거든요. 기분 탓이겠지. 설마. 기석은 불쾌한 표정으로 윤서를 지나쳐 태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보고를 마친 뒤 기석은 1층으로 내려와 조 여사를 불렀어요. 새로운 간병인 신원 보증은 확실합니까? 조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고아원 출신이라 연고자도 없고 전 직장에서도 문제 없었어요. 작은 실수라도 하면 즉시 제게 보고하시오. 회장님 상태가 예민한 시기니까.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윤서는 서재 정리를 겨우 마치고 거실을 지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앞을 지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윤서는 피아노 현에서 미세한 진동이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악기가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죠.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조 여사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고 그녀는 황급히 손을 거뒀어요. 건드리지 마. 절대. 방으로 돌아와 누운 윤서는 창밖에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빗소리가 마치 특정한 음계처럼 들렸거든요. 시. 비플랫 음이었습니다. 윤서는 머리가 지끈거리며 알 수 없는 두통을 느꼈죠. 그 시각 태준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 덮개를 부드러운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30년째 매일 밤 반복하는 의식이었죠. 수아야, 내가 치던 이 피아노를 아빠가 지키고 있단다. 어둠 속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기석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늙은이가 제정신으로 돌아올 날은 영영 없겠군. 기석은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입주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태준은 거실의 턴테이블로 클래식 LP판을 틀었습니다. 쇼팽의 왈츠가 흘러나왔지만 태준의 미간이 점점 찌푸려졌어요. 음정이 미세하게 늘어지고 있었거든요. 태준은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박 기사, 당장 턴테이블 수리공을 불러.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던 윤서가 소리에 놀라 거실로 뛰어왔어요. 그녀는 태준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음악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윤서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턴테이블로 다가갔죠. 그리고 회전속도 조절 레버를 아주 미세하게 불과 몇 밀리미터 돌렸습니다. 순간 늘어졌던 음정이 정확한 피치로 돌아왔어요. 태준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윤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았나? 윤서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소리가 약간 불편해서요.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전문 조율사도 쉽게 잡아내지 못하는 음정 오차를 간병인이 귀로 잡아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태준은 윤서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절대음감을 가졌던 딸 수아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죠. 설마. 아니야. 수아는 죽었어.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오후가 되자 기석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정원을 산책하다가 뒤뜰에서 빨래를 넣는 윤서를 발견했어요. 윤서는 흥얼거리며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기석의 귀에 그 콧노래가 들어왔습니다. 쇼팽의 녹턴, 그것도 음정이 완벽했어요. 기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는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죠. 30년 전 자신이 유괴범에게 건넨 아이 지방 보육원에 버려지고 죽었다고 보고받았던 그 천재 소녀.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것도 이 저택에 있다면? 기석은 즉시 윤서를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녁 무렵 기석은 자신의 다이아몬드 커프스 단추를 일부러 윤서의 방 앞 복도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응접실에 앉아 조 여사를 불렀습니다. 조 여사, 제 커프스 단추를 못 보셨소? 분명 이 저택 어딘가에 떨어뜨린 것 같은데. 계획은 간단했어요. 윤서가 주우면 훔쳤다고 몰아붙이고 숨기면 나중에 방에서 발견한 것처럼 꾸며 해고시킬 작정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를 청소하던 윤서가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커프스 단추였어요. 윤서는 망설임 없이 그걸 집어들고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기석은 내심 미소를 지으며 기다렸죠. 이제 덫에 걸렸군. 윤서가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복도에 이것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정중하게 커프스 단추를 기석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기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단추를 받았습니다. 아, 고맙소. 찾고 있었는데. 윤서가 나가자 기석은 이를 갈았어요. 빌어먹을 정직함 때문에.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태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윤서의 정직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태주는 조 여사를 불러 말했죠. 윤서 씨 식사를 좀 더 신경 써주시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이 잠든 사이 윤서는 먼지 털이개로 피아노 주변을 청소했어요. 건반 위를 훑으면서 그녀는 문득 허공에 손가락을 올려봤습니다. 건반에 닿지 않았지만 윤서의 열 손가락은 완벽한 아치형을 그리며 현란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수십 년 연습한 프로 연주자처럼요. 윤서 자신도 왜 이렇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보안실에서 CCTV 모니터를 확인하던 조 여사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윤서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조 여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아이 혹시... 다음 날 오전 기석은 태준의 주치의를 따로 만났습니다. 한적한 카페에서 기석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회장님, 신경안정제 용량을 서서히 늘려주시오. 건강 때문이라고 하면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주치의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격히 늘리면 천천히 하시오. 들키지 않게. 기석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늙은이가 정신을 잃으면 경영권은 내 것이다. 11월 중순, 딸 수아의 실종 3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택에는 아침부터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조 여사는 일찍부터 검은 리본을 거실 구석에 걸어두었고 태주는 새벽부터 일어나 딸의 옛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회장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태주는 하루 종일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딸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누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기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사들을 소집하시오. 회장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니 긴급 회의가 필요합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차가운 바람이 저택을 휘감았습니다. 저녁 6시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천둥 소리가 저택을 뒤흔들었죠. 윤서는 따뜻한 호박죽을 끓여 태준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어요. 회장님, 식사 가져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서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태주는 창가에 앉아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윤서가 죽그릇을 내밀자 태주는 갑자기 손을 휘둘렀습니다. 쨍그랑 죽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뜨거운 죽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다 나가란 말이야. 태주는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어요. 극심한 편두통과 환청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윤서는 놀랐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죠. 그러다 태준의 손등에 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유리 조각에 베인 것 같았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윤서는 서둘러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태준이 뿌리치려 했지만 윤서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죠. 윤서의 손길은 능숙하고 따뜻했습니다. 붕대 매듭을 특별한 방식으로 묶었는데 태준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매듭 방식은 30년 전 죽은 아내가 해주던 것과 똑같았거든요. 이건 우연일까? 태주는 윤서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윤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천둥 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쾅! 저택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큰 천둥 소리와 함께 전기가 나갔습니다. 집안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죠. 윤서는 촛불을 켜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거실이 하얗게 밝아졌다 어두워졌어요. 그 순간 윤서는 피아노를 보았습니다. 번개 빛에 반짝이는 검은 피아노. 갑자기 윤서의 머릿속에서 강렬한 선율이 터져 나왔어요. 쇼팽의 녹턴. 그것도 아주 특별한 버전이었습니다. 이 곡. 나는 왜 이 곡을 알고 있지? 윤서의 발걸음은 저절로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마치 누가 이끄는 것처럼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덮개를 열었어요. 조여사의 경고 따위는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번개빛 아래 드러났죠. 윤서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땅! 맑고 깨끗한 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윤서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봉인되었던 기억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쇼팽의 녹턴, 하지만 악보 그대로가 아니었어요. 태준이 어린 딸을 위해 특별히 편곡해 주었던 바로 그 버전이었습니다. 왼손 반주법이 독특했고 중간에 아르페지오를 추가한 부분도 있었죠. 2층에서 태준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 선율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거든요. 이건 수아의 연주다. 태준은 난간을 부여잡고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다리, 흔들리는 시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우산을 쓴 기석이 서류를 들고 들어오던 참이었죠. 기석은 그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멜로디를 듣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럴 수가. 살아있었던 거야? 윤서의 연주는 점차 격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몸은 음악에 맞춰 흔들렸어요. 윤서의 무의식은 30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빠 무릎에 앉아 피아노를 배우던 3살배기 소녀. 따뜻한 손이 자신의 작은 손을 감싸주던 그 순간 번개가 다시 번쩍였고 윤서의 연주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연주법은 대체 어디서? 태준의 고함에 윤서는 황급히 손을 건반에서 떼어냈습니다. 연주가 뚝 끊기며 저택은 다시 빗소리만 가득한 정적에 빠졌어요. 윤서는 현실로 돌아온 듯 눈을 떴고 사색이 된 얼굴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가서. 태주는 지팡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윤서에게 달려들었어요. 거친 숨소리를 내며 윤서의 오른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윤서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태주는 그녀의 팔을 촛불 아래로 끌어당겼죠. 걷어 올려진 소매 아래로 별 모양의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태준의 눈이 흉터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3살배기 딸이 뜨거운 찻주전자를 만지려다 대었던 그날. 응급실에서 울부짖던 아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라던 의사의 말. 이 흉터, 이건.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 쪽에서 기석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울 생각도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흉터는. 기석은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30년 전 유괴범에게 아이의 특징을 알려줬을 때 그 흉터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오른 손목에 별 모양 화상 흉터가 있다고요. 태주는 기석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확 돌려 기석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자네, 이 흉터를 알고 있나? 기석은 당황해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너무 징그러워서 놀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던 남자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태준은 즉시 보안팀장을 호출했어요. 지금 당장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시오. 아무도 저택 밖으로 나가선 안 돼. 보안팀장이 놀라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기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럴 수가. 설마 눈치챈 건가? 태주는 다시 조 여사를 불렀습니다. 조 여사, 주치의 말고 대학병원 유전자 분석팀을 직접 저택으로 부르시오. 지금 당장. 조 여사는 태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바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윤서는 무릎을 꿇고 태준 앞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피아노를 만진 건 제 잘못입니다. 당장 짐을 싸겠습니다. 태준은 윤서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니요. 자리에 앉아 계시오. 당신은 어디도 가면 안 됩니다. 윤서는 영문을 몰라 태준을 쳐다봤어요. 기석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긴급 연락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화면에 통신 불가라는 표시만 떴어요. 태준이 이미 통신 차단기를 작동시킨 겁니다. 제 길. 완전히 갇혔어. 기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대학병원 응급유전자 분석팀이 도착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2명의 전문가가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분석팀은 태준과 윤서의 구강상피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닦아내고 머리카락도 몇 가닥 뽑았어요. 모든 샘플은 밀봉된 투명 가방에 각각 넣어졌습니다. 기석은 거실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늑대처럼 배회했어요. 샘플 가방을 탈취하거나 바꿔치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 가방만 손에 넣으면. 하지만 태주는 기석보다 한 수 위였어요. 분석팀이 샘플을 챙기자마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 가방들은 제가 직접 보관하겠소. 제 개인 금고에 넣을 겁니다. 태준은 샘플 가방을 건네받아 품 안에 꼭 안았어요. 결과는 내일 아침까지 최우선으로 보고하시오. 1분 1초가 급합니다. 분석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9시까지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분석팀이 떠나고 태주는 샘플을 들고 2층 서재로 올라갔어요. 기석은 그 뒷모습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늙은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밤은 깊어만 갔고 저택은 다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선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윤서는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왜 내 손은 피아노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 새벽 3시 저택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복도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기석이었습니다. 그는 미리 복사해둔 마스터키를 주머니에서 꺼내 태준의 서재문에 끼웠어요. 찰칵!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기석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다른 여성의 머리카락 샘플이 들어있었죠. 이걸로 바꿔치기 하면 유전자 검사 결과는 불일치로 나온다. 기석은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평소 딸의 생일로 비밀번호를 설정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0-3-1-5. 3살 수아의 생일 3월 15일.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기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성공했어. 그가 안에 있는 샘플 가방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우르릉. 서재 한쪽 벽의 책장이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고 그곳에는 태준과 조 여사 그리고 경찰 3명이 모니터 화면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금고 앞에 기석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뭐야 이게. 갑자기 켜진 조명에 기석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짜 샘플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흩어졌어요. 태준이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30년 전 내 딸을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2번 죽이려 했느냐? 기석은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조 여사가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우연히 부회장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멀리 보내라, 절대 찾을 수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요. 태준의 눈이 부릅떠졌어요. 조 여사, 당신이 알고 있었소? 조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함정을 판 겁니다. 경찰 한 명이 수갑을 들고 기석에게 다가왔어요. 최기석 씨, 특수절도 및 유괴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기석은 몸부림쳤습니다. 나라고. 증거가 어디 있어? 태준이 바닥에 떨어진 가짜 샘플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증거요. 자네는 왜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왔나? 경찰이 기석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어요. 기석은 끌려가면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이는 괴물이야. 겨우 3살짜리가 날 무시했어. 회의 때마다 사람들은 천재수아 얘기만 했다고.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고작 그런 질투 때문에 3살배기 아이를. 기석은 눈이 풀린 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봤어. 다들 그 아이만. 경찰들이 기석을 질질 끌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2층에서 잠들어 있던 윤서가 깼습니다. 윤서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수갑찬 기석이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죠. 기석은 윤서를 보자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올 줄은 몰랐어.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유괴되었던 이유가 고작 질투 때문이었다는 사실. 30년의 고아 생활이 한 남자의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진실. 윤서는 벽에 기대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쉽게. 기석이 완전히 끌려나가고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태주는 서재 책상에 기대서며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났어요. 조 여사가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하실 시간입니다, 회장님.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금고에서 진짜 샘플 가방을 꺼냈어요. 투명한 비닐 안에 담긴 면봉과 머리카락.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태주는 샘플을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복도에 선 윤서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선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침 9시 대학병원에서 보낸 퀵 서비스 오토바이가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배달원은 두툼한 흰 봉투를 보안팀장에게 건넸어요. 봉투 겉면에는 유전자 분석 결과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죠. 보안팀장은 즉시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밤새 한숨도 못 잔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윤서도 건너편 의자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태주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A사 용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태준의 눈이 결과 수치로 향했어요. 부녀관계 일치 확률 99.999%. 종이를 읽던 태준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가슴에 꼭 껴안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어깨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조 여사가 윤서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 씨, 아니 수아 아가씨. 당신은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윤서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그게 무슨... 조 여사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전 당신은 3살의 천재 소녀였어요. 피아노를 너무 잘 쳐서 모두가 놀랐죠. 그런데 부회장님이 질투심에 당신을 유괴하도록 사주했습니다. 윤서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 아니라 저택의 진짜 딸이었다니. 태준이 비틀거리며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아야,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윤서는 기억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혈육의 정에 눈물이 났어요. 그녀는 태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를 끌어안았어요. 회장님, 아니 아버지. 태준은 윤서의 등을 토닥이며 계속 울었습니다. 조 여사와 박 기사도 함께 눈물을 흘렸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태준이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따라오렴. 내가 있던 곳을 보여주마. 두 사람은 2층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30년간 잠겨있던 방이 있었어요. 태준이 열쇠로 문을 열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조 여사가 매일 청소를 해왔던 겁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유아용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동화책과 악보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윤서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살배기가 그린 크레용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피아노 위에는 작은 악보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아를 위한 쇼팽 녹턴 아빠 편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방 구석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거기 낡은 곰 인형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색 곰 인형, 한쪽 눈은 떨어져 나가고 귀도 해져 있었어요. 윤서가 인형을 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곰돌이, 내 곰돌이. 갑자기 기억의 파편이 쏟아졌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끌려가던 기억, 곰 인형을 놓쳐서 울부짖던 기억, 차가운 바닥에 혼자 누워 인형을 찾으며 울던 기억. 윤서는 인형을 꼭 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곰돌이, 여기 있었구나. 태주는 방 입구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주인을 찾은 방, 30년 만에 돌아온 딸.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 여사가 2층으로 올라왔어요. 박 기사와 정원사, 주방장까지 모두 따라왔습니다. 작은 아가씨, 돌아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눈물로 윤서의 귀환을 축하했어요. 오후가 되자 변호사 3명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을 펼쳐 태준에게 설명했어요. 기석 씨의 모든 지분을 몰수하고 민수와 양에게 상속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시오. 수아는 이 집의 정당한 후계자요. 변호사가 윤서 앞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민수와 양. 윤서는 아직 얼떨떨했어요. 하지만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며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민수아. 그것이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어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아라고 또박또박 서명했어요. 변호사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부 민태준, 녀 민수아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죠. 윤서는 서류를 가슴에 품었어요. 나에게도 뿌리가 있었구나. 나에게도 가족이. 태준이 윤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되찾는 거다, 수아야. 계절이 바뀌어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높은 담장 너머로 아름다운 피아노 이중주가 울려 퍼졌어요. 거실의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하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정원에는 개나리와 벚꽃이 만발해 있었죠. 태준과 윤서는 그랜드 피아노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30년 전 멈췄던 쇼팽의 녹턴을 함께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투박하고 주름진 손이 낮은 음역의 베이스를 깔아주었어요. 윤서의 섬세하고 빠른 손놀림이 그 위에서 멜로디를 춤추게 했죠.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치 30년의 공백 따위 없었던 것처럼요. 윤서는 더 이상 낡은 간병인 유니폼을 입지 않았어요. 단정한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부드럽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늘 대신 환한 미소가 서려 있었어요. 태준도 예전처럼 굳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딸과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죠. 연주가 절정에 달했어요. 윤서의 오른손이 높은 음역으로 치솟았고 태준의 왼손이 힘차게 받쳐주었습니다.
마지막 화음을 두 사람이 동시에 눌렀어요. 땅, 거실 가득 아름다운 잔향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어요. 역시 우리 딸이야. 점점 더 실력이 늘고 있어. 아빠가 반주를 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요. 조 여사가 정원으로 나와 다과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차와 과일, 그리고 수제 쿠키가 놓였어요. 태준과 윤서는 피아노에서 내려와 정원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봄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죠. 다음 곡은 뭐로 할까? 우리 딸. 윤서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요.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는 어떨까? 내 엄마가 좋아하던 곡이란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엄마를 위해 연주해요. 두 사람은 다시 피아노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윤서가 악보를 펼쳤어요. 월광 소나타의 첫 장이 펼쳐졌죠. 태준이 먼저 낮은 음으로 서주를 시작했습니다. 윤서가 그 위에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멜로디를 얹었어요. 음악은 봄바람을 타고 저택 밖까지 흘러나갔습니다.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저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네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네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의 꽃들이 음악에 맞춰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연주가 끝나고 윤서는 태준을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태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도 사랑한다, 수아야. 조 여사가 거실로 들어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수아 아가씨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윤서는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조 여사. 박 기사도 현관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다음 주 음악회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감사해요, 박 기사님. 저택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어두운 곳이 아니었어요. 웃음소리와 음악이 가득한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태준과 윤서는 다시 한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쾌한 왈츠를 연주했어요. 두 사람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신나게 춤추었죠. 거실에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저택을 빠져나왔어요. 정원의 벚꽃나무를 지나고 철대문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맑게 갠 파란 하늘을 비췄어요.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봄 하늘이었죠. 저택에서는 여전히 아름다운 피아노 듀엣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된 두 사람의 연주.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부녀의 사랑. 그 소리는 길게, 아주 길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어떤 진실도 영원히 숨겨질 수 없고 어떤 사랑도 시간이 끊을 수 없다는 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힘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